어머니는 그냥 차에서 주무시면 되죠? 72년을 살아오며 들어본 말 중 가장 차가운 문장이었다. 며느리 윤지혜의 입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흘러나온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정순의 가슴에 박혔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 가족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온 펜션 앞에서 정수는 자신이 가져온 낡은 캐리어를 꼭 붙잡은 채 얼어붙었다. 손녀 서연이 할머니, 우리 같이 자요. 하고 외쳤지만 지혜는 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끌며 펜션 안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정수는 좁은 차 안에서 얇은 담요 하나에 몸을 말았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또 다른 의미의 추위였다. 그녀는 그날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 11월 초순, 갈색과 주황색으로 물든 가을이 서서히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박정순의 휴대전화에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저 지혜예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밝았다. 정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닦으며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그래, 지혜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다음 주말에 가족여행 어떠세요? 민수 오빠도 좋다고 하고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순의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다. 며느리가 먼저 제안하는 가족여행이라니. 결혼 초기 몇 년간은 명절조차 함께 보내기 어려웠던 관계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지혜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었다. 정말? 그럼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 쪽이요. 제 친구가 펜션을 운영하거든요. 경치도 좋고 조용해서 쉬기 딱 좋대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다 같이 가는구나. 전화를 끄는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낙엽이 흩날리는 작은 마당이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10년 전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지켜온 이 집에서 그녀는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렸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야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건가?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금요일 저녁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하지만 성격은 달랐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순하고 말이 없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하면 돼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래, 알았다. 짐은 많이 안 챙겨도 되지? 네, 이틀이니까 간단하게만요.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정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결혼 후 민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민수야. 네. 요즘 지혜랑은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짧은 대답.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정수는 느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들도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터였다. 여행을 앞둔 일주일은 느리게 흘렀다. 정수는 옷가지를 챙기고 손녀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색연필 세트. 마트에서 고르는 동안 그녀는 손녀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맑고 차가웠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간단히 준비를 마쳤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둘렀고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것들을 담았다. 7시 정각 민수의 차가 도착했다. 뒷좌석에는 지혜와 서연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다. 정수는 차에 오르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서연이 잘 잤니? 네. 할머니, 펜션에 가면 눈사람도 만들 수 있대요. 그래. 그럼 할머니랑 같이 만들자. 조수석에 앉은 지혜가 뒤를 돌아보며 밝게 웃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 고맙다. 정수는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바라봤다. 차는 곧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왔고 서연이는 엄마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런 시간이.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한다는 것. 소소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도시에서 벗어나 점점 더 한적한 시골로 변해갔다. 낮은 산들이 연이어 나타났고 그 사이로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어졌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차는 휴게소에 들렀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한 10분 쉬었다 갈게요. 민수의 말에 모두 차에서 내렸다. 정수는 천천히 걸으며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폐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휴게소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부가 나란히 걷는 모습,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장면. 정수는 그 모든 것이 부럽지 않았다. 지금 자신도 그런 행복 속에 있다고 느꼈으니까. 화장실을 다녀온 정순이 차로 돌아왔을 때 지혜가 커피를 건넸다. 어머니, 드세요. 따뜻한 거요. 아이고,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어머니 모시고 싶은 마음에 이번 여행 준비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사한 화장, 세련된 옷차림. 지혜는 늘 말끔했다. 이 아이도 나름 신경 쓴 거겠지. 정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꼈다. 다시 출발한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도로 양옆으로 키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간이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서연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차 안은 고요했다. 거의 다 왔어요. 민수가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하얀 건물이 보였다. 펜션이었다. 차가 펜션 앞에 멈췄다. 2층짜리 하얀 건물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주변은 조용했고 근처의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확실히 한적했다. 우와, 예쁘다. 잠에서 깬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모두 차에서 내려 짐을 꺼냈다. 정수는 자신의 작은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다. 펜션 입구에서 지혜의 친구라는 여자가 나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일행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지혜 언니. 미진아,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다. 정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은 2층에 있어요.
미진의 안내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정수는 계단을 오르며 숨이 조금 찼다. 나이가 드니 이런 것조차 예전 같지 않았다. 2층 복도는 좁았다. 문이 3개 보였다. 미진이 각 방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제일 큰 방이고요. 이쪽은 중간 방, 저쪽은 작은 방이에요. 지혜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부부는 큰 방 쓸게요. 서연이는 중간 방. 그래, 알았어.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작은 방은 우리 엄마 오시기로 했거든요. 내일 오신대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자신은 어디에? 지혜는 정순을 힐끗 보더니 마치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다. 어머니는 그냥 차에서 주무시면 되죠? 방이 딱 3개라서요. 공기가 멈췄다.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한 눈빛이었다. 뭐라고? 정순의 목소리는 잠겨 나왔다. 차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하루만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지혜는 여전히 밝은 톤으로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민수야. 어머니. 민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며느리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가요. 지혜는 정순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내를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다. 손에 든 캐리어 손잡이가 땀으로 미끄러웠다. 미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방을 더 예약할걸.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펜션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저녁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정수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작은 캐리어에서 꺼낸 얇은 담요를 몸에 둘렀다. 차 안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정수는 담요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손끝이 시렸다. 펜션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의 목소리, 지혜의 웃음, 민수의 낮은 대화 소리. 나는 적이 없는구나.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72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남편을 잃었을 때, 혼자 아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을 때, 그 어떤 순간에도 그녀는 눈물을 쉽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버티기가 힘들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머릿속으로 질문이 맴돌았다. 대답은 없었다. 밤은 깊어갔다. 차 안 온도는 점점 더 떨어졌다. 정수는 좌석을 조금 뒤로 젖히고 몸을 웅크렸다. 담요는 너무 얇았다. 등과 다리가 시렸고 목이 뻐근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과 똑같았다. 정수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남편이 떠난 지 10년. 그동안 그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흘렀다. 펜션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모두 잠든 모양이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추위와 서러움이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아침이 밝았다. 정수는 뻐근한 몸을 일으켰다. 목과 허리가 욱신거렸다. 차 안에서 잔 흔적은 분명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정리했다. 펜션으로 들어가니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식탁에는 빵과 계란, 커피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다. 정수는 손녀를 꼭 안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서연이 잘 잤니? 네. 근데 할머니는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차에서 잤단다. 왜요? 추웠을 텐데. 서연이의 순수한 눈빛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식탁에 앉은 지혜는 커피를 마시며 정순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정수는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빵 한 조각을 억지로 입에 넣었지만 넘기기가 힘들었다. 민수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식사 후 일행은 근처 산책로를 걷기로 했다. 정순도 함께 나섰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뒤처졌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몸이 무거웠다.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지혜가 앞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기다려주지는 않았다. 정수는 혼자 천천히 걸었다. 낙엽 밟는 소리만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왔다. 미진이 준비한 점심은 푸짐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 식탁에 앉았을 때 지혜의 친정어머니 윤미숙이 도착했다. 어머, 미안해요. 늦었네요. 엄마. 지혜가 반갑게 일어나 어머니를 맞았다. 미숙은 50대 후반의 여자로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지혜는 친정어머니를 상석에 앉혔다. 그리고 음식을 정성껏 덜어주며 온갖 대접을 했다. 이것도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그래, 고맙다. 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자신에게는 차가운 말 한마디였던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에게는 이토록 다정했다. 어머니, 짐은 손대지 마세요. 지혜가 정순에게 말했다. 정순이 설거지를 도우려 했을 때였다.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수는 손을 멈추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내내 정수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지혜와 미숙은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고 민수는 멀찌감치 떨어져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저녁 무렵 정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다. 작은 방 문틈 사이로 지혜와 미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진짜 시어머니 집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왜? 뭐 급한 일 있어?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한테 올 상속이잖아. 지금 집값도 괜찮은데 차라리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네. 근데 시어머니가 동의는 할까? 동의하든 말든 방법이 있지.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재산, 그게 목적이었구나.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친절함, 가끔씩 던졌던 따뜻한 말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저 집을 노린 것뿐이었다. 정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이튿날 아침, 일행은 짐을 싸서 차에 실었다. 돌아가는 길이었다. 정수는 어젯밤에도 차에서 잤다. 두 번째 밤이었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다. 몸은 더 뻐근했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차에 올라탄 정수는 창밖만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달리던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흐릿하게 쳐다봤다. 어머니,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조수석에 앉은 지혜가 휴대전화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죠. 저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 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다.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어뜨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정수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 그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아들 가족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먼저 찾아가지도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응, 괜찮아. 바빴어. 아, 그러셨구나. 주말에 뵈러 갈게요. 아니다. 바쁘면 오지 마. 괜찮으니까. 정수는 차분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집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급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확실히 팔 겁니다. 적당한 가격에 나가면 바로 계약할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확인하고 매물로 올려볼게요. 이틀 후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봤다. 10년간 정순이 혼자 살며 깨끗하게 관리한 집이었다. 마당도 아담하고 채광도 좋았다. 좋은 집이네요.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상태면 금방 나갈 거예요. 그럼 부탁합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첫 방문객이 왔다. 30대 부부였다. 그들은 집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음에 들어요. 계약 진행할게요. 2주일 만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정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이건 내 집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지킬 도구가 되는 거야. 잔금 날짜가 정해졌다. 한 달 후였다. 그동안 정수는 자신이 살 곳을 알아봤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원룸이면 충분했다. 역 근처에 깨끗한 원룸을 찾았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화장실과 작은 부엌이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다. 보증금의 월세는 얼마예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요. 계약할게요. 정수는 즉시 계약금을 넣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정수는 오랜 세월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낡은 가구들.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담았다. 나머지는 기증하거나 버렸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잔금을 받는 날 정수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했다. 2억 8천만 원. 그녀는 그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 첫째, 원룸 보증금과 당분간 생활비. 둘째, 자신의 노후와 의료비를 위한 적금. 셋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정수는 짐을 싸서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사짐은 많지 않았다.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다. 새 보금자리에 짐을 풀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잡한 도시 풍경이 보였다. 낯설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이사를 마친 사흘 후 정수는 아들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혜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니 민수도 있었다.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모양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일어서며 물었다. 정수는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지혜가 물을 따라 건넸다. 정수는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집 팔았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지혜는 눈을 크게 뜨며 정순을 쳐다봤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집을 팔았다고 했어. 계약도 끝났고 이미 이사도 마쳤어. 이사요? 어디로요? 원룸. 역 근처에 작은 곳 하나 얻었지.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럼 집 판 돈은요? 내 생활비랑 노후 준비에 쓸 거야. 당연하지 않니?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들이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 집을 상속받아 큰 돈을 만들 계획.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려던 계획.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 말대로 했어. 나도 이제 집 없어. 앞으로 나 모시려면 너희가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강원도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차에서 자라고 했잖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기댈 곳도 없지.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 나는 너희가 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 펜션에서 내 친정 어머니랑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지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될 일도 없고 기대할 일도 없어. 각자 알아서 살자. 정수는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민수가 황급히 말렸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이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줘.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다.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민수는 멍하니 문만 바라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혜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정수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어머니, 어디 사시는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 용건 없으면 끊을게. 바빠. 정수는 매번 대화를 짧게 끊었다.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불편하지는 않은지 계속 걱정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지혜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어두웠다. 여보, 괜찮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리가 있나? 어머니한테 사과하자. 제대로.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집은 이미 팔렸는데. 지혜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보, 집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가. 알아. 내가 잘못했어. 알겠어? 지혜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였다. 민수의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시동을 걸었을 때 드르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정비소에 가져가니 정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요. 수리비가 최소 30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300만 원이요? 민수는 당황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넉넉하지 않았다. 아내의 소비도 만만치 않았고 아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했다. 당장 수리 안 하시면 차 못 쓰십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다. 지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차 수리비가 300만 원이래. 뭐, 그렇게나? 응. 당장 수리해야 해. 돈은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 지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진짜,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흘 후 지혜의 친정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엄마가 병원에서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대. 내가 좀 도와야 할 것 같아. 지혜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 집에 공사가 들어간대. 수도관 문제로 이틀 정도 물을 못 쓴대. 그럼 잠깐 다른 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호텔이라도. 하지만 차 수리비로 여윳돈이 없었다.
호텔비를 쓸 형편이 아니었다. 여보, 미안한데 이틀만 불편하게 지내자. 차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혜는 눈을 크게 떴다. 차에서? 농담이지? 아니, 진짜로. 돈이 없잖아. 이틀만 참자. 지혜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날 저녁부터 부부는 차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수리가 끝난 차였지만 차 안에서 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첫날 밤 지혜는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담요를 덮었지만 추웠다. 좁은 공간에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혜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앞좌석에서 역시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미안해. 조금만 참자. 밤은 길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차 안은 점점 추워졌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밖은 어두웠다. 이게 시어머니가 느낀 거였구나.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강원도 펜션에서 정순이 홀로 차 안에서 잤던 그 밤. 지혜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이틀째 밤도 마찬가지였다. 몸은 더 뻐근했고 피로가 쌓였다. 셋째 날 아침 공사가 끝나 집으로 돌아왔다. 지혜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이 무거웠다. 겨우 이틀이었는데 이렇게 힘들어? 정수는 이틀이 아니라 연달아 이틀 밤을 차에서 잤다. 게다가 가족여행 중에 혼자였다. 지혜는 눈물이 났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일주일 후 지혜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말했다. 어머니, 한번 찾아뵙고 싶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정말? 응,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가 주소를 안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연락해봐. 제발.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끊긴 끝에 정순이 드디어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지혜가 한번 뵙고 싶대요.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정순이 말했다. 그래. 주말에 내가 갈게. 정말요? 어머니. 응. 끊을게. 주말이 되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정순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여인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를 모셨다. 거실에 앉은 정순 앞에 지혜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서 앉아.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다.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무엇이 미안한데? 제가 어머니를 차에서 주무시게 한 것, 그리고 어머니 재산을 노린 것, 어머니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저도 차에서 이틀 잡았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정수는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지혜야, 내 어머니. 나는 내가 사람 대하는 법을 알았으면 했다.
내가 누구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내 길을 정했어. 정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여기 내 연락처랑 주소 적어뒀어.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거리를 두고 살 거야.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민수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느라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가족을 제대로 지켜라. 아내도 딸도 그리고 나도.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정수는 일어서며 말했다. 서연이는 학원 갔어요. 그래. 다음에 보자. 할머니가 잘 지낸다고 전해줘. 정수는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당당했다. 정수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복잡한 도시 풍경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다. 손에는 서연이를 데리고 있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다. 정수는 손녀를 꼭 껴안았다. 우리 서연이 잘 지냈니? 네. 할머니, 여기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할머니 새 집이란다. 서연이는 원룸을 신기하게 둘러봤다. 작지만 예뻐요. 그렇지? 할머니한테는 딱 맞는 크기야.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서연이도 보고 싶어 하고. 그래, 오고 싶을 때 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서연이는 낙엽을 주우며 즐거워했고 정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 정도면 충분해. 2달이 지났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다. 서연이도 함께였다. 지혜도 가끔 함께 왔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다. 그녀는 정순에게 정중했고 배려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고맙다, 지혜야. 어머니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맛있을 거야. 어느 일요일 네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다. 작은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할머니가 사준 색연필로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 다음에 할머니한테 보여줘. 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 그게 가족이든 타인이든. 명심할게요, 어머니. 정순의 원룸 생활은 평온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산책을 나갔다. 근처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다. 정순아,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응, 좋아. 편하고 자유로워. 아들은 자주 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 손녀도 보러 오고. 그래, 다행이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걱정할 것 없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정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고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저녁이면 간단히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서연이가 보낸 편지였다. 정수는 봉투를 뜯으며 미소 지었다. 손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사랑스러웠다.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은 작지만 따뜻해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큰 선물을 주셨대요. 저는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웃어요. 그게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서연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그래, 달라졌구나. 지혜도 민수도. 정수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몇 달이 지나 명절이 다가왔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괜찮아. 나는 여기서 편하게. 어머니, 제발이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서연이도 할머니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손녀 생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정말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명절 당일 민수가 차를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 함께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지혜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고맙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명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상 위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지혜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공손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손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 시간이 되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수는 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요. 지혜가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정수는 한 입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식사 후 정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아들 가족을 바라봤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그것으로 충분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정순의 원룸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였다. 민수가 사다 준 것들이었다. 어머니, 꽃 키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고맙다, 아들. 정수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었다.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맺혔다.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혜가 혼자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혼자 왔어요. 그래, 들어와. 지혜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액자였다.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액자 안에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명절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고맙구나.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수는 차분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뭔데? 저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께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이제는 엄마잖아요. 서연이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혜야, 내 어머니, 너는 이미 많이 변했어. 나는 그걸 알아.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서로 노력하자.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오후를 보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쌓이고 있었다. 정순의 73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녀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다. 조용히 혼자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 지혜, 서연이가 서 있었다. 손에는 케이크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정수는 놀라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너희들이 어머니 생일인데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죠.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네 사람은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다. 자, 어머니,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정수는 초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그녀는 조용히 소원을 빌고 초를 불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 선물 있어요. 서연이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정순이 열어보니 손녀가 직접 만든 팔찌가 들어 있었다. 알록달록한 구슬들이 예쁘게 엮여 있었다. 서연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맙다, 우리 서연이. 정수는 팔찌를 손목에 찼다. 딱 맞았다. 민수도 선물을 건넸다. 따뜻한 숄이었다. 어머니, 쌀쌀할 때 두르세요. 고맙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지혜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건. 봉투를 열어보니 온천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저희랑 함께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가자. 정말요? 응, 이번에는 같이 가족처럼 다녀오자. 지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웃음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다. 한 달 후, 네 사람은 함께 온천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모두 함께 방을 예약했다. 넓은 가족룸이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혜가 가장 편한 자리를 정순에게 양보했다. 정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여행 동안 지혜는 시종일관 정순을 세심하게 챙겼다. 식사 때도, 걸을 때도, 쉴 때도.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지혜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산이 보였고 새들이 날아다녔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은 객실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서연이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가 조용히 불렀다. 응,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민수야,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갔다. 별이 하늘 가득 떠올랐다. 정수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비록 예전처럼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수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원룸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가끔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왔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 혼자 다 하셨어요? 제가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 지혜야.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끄는 정수는 미소 지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느 평일 오후 정수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부럽지 않아.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나대로 행복하니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왔다. 정순의 73번째 겨울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밖으로 흩날렸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눈 와요. 그래, 많이 오네.
뒤따라 민수와 지혜가 들어왔다. 어머니, 추우시죠? 히터 온도 올릴게요. 괜찮아, 지혜야. 아니에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은 창가에 모여 앉아 눈을 바라봤다. 서연이가 말했다. 할머니, 눈사람 만들러 갈까요? 그래, 가자. 정말요? 응. 할머니도 눈사람 만들고 싶어. 네 사람은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근처 공원에는 이미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자, 눈을 모아볼까? 민수와 서연이가 열심히 눈을 굴렸다. 정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1시간 후 귀엽고 작은 눈사람이 완성되었다. 할머니 예쁘죠? 그래, 아주 예쁘다. 눈사람 앞에서 네 사람은 사진을 찍었다. 지혜가 휴대전화를 들고 말했다. 자, 다 같이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몸을 녹였다. 서연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도 재밌었단다. 할머니, 내년에도 또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꼭 그러자.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다. 1년 전 그녀는 차가운 차 안에서 혼자 겨울밤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다.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공간이 있었고 자신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왔다. 정순의 원룸 창가 화분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났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수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탁자 위에는 서연이가 보낸 편지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정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 여전히 외로운 순간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으니까. 가족은 편한 상대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 자신도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정수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변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그게 가장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정수는 눈을 감고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